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에 대해서 네.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럼 지금부터 헤르메스부터 네. 아니 아프로디테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 커피 조아님과 우리 김선희님이 오셨네요. 우리 커피 아유, 조아님이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희님은 이재명까지 지지한다고. 우리 방송 관계 없지만 네. 이렇게 이따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아마 네. 또 하시겠죠? 네, 또 네, 지금 한 10명 정도가 들어와서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앞에 보이는 이 동상이 아프로디테지요. 이 로마로 가면 베누스, 그렇죠. 비너스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베누스. 로마에서 베누스 여신이 굉장히 중요한 여신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프로디테가 중요한 거죠. 아프로디테는 물론 아프로디테라는 이름도 많이 불리지만 실제로 호메로스 같은 글들 보면은 아프로디테라는 이름보다는 키프로게네스라든가 키트레이아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 말고 별명으로 많이 불리거든요. 특히 아프로디테는 키프로게네스.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그 도시 섬이 키프로스 섬이니까 네. 키프로게네스라고 많이 불리는 거죠.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많이 불리고 그러죠. 아프로디테와 출생 관련해 가지고요.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 설이 그렇죠. 있죠. 두 가지 설. 첫 번째는 제우스의 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제우스의 자녀를 포함시켜서 넣는데 제우스의 딸, 제우스와 그 디오네의 딸로 나옵니다. 디오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건 동전이거든요. 동전에 제우스와 디오네예요. 근데 디오네가 누구냐면은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딸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제우스한테는 자기보다 할머니네. 한 단계 위죠. 훨씬. 할머니죠. 할머니. 네,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할머니? 어머니 쪽이지. 아닌가요?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우라노스 아들이니까.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아들. 네. 니니까. 예, 그러네. 그러니까, 예. 거의 그러네. 이모 정도 되겠네. 이모뻘이지, 이모뻘. 예. 이모뻘이고.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디오네가 제우스의 여성형이라고도 해요. 네. 제우스의 여성형.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제우스와 디오네인데 이 디오네는 제우스를 여성으로 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와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프로디테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프로디테 이야기 많이 하면은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라노스와 관련해갖고 더 많이 나오죠. 앞에 보이는 그림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여기 밑에 하늘에 신 우라노스가 있고 그 막내 아들 크로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이 권력에 도전하잖아요. 이 어머니 가이아의 얘기를 듣고 가이아의 분노를 가지고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건데 그 장면이 뭐냐면 이 하늘이 땅과 만나는 그 시점에 아버지의 그 성기를 이 카이로스가 칼로 낫으로 잘라버리거든요. 탁 잘라버리죠. 크로노스가. 이게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기가 잘리면서 그 피가 가이아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에서 그 피와 땅에 만나갖고는 기간테스 이 거인들이 막 태어나고 거인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대부분 안 좋게 그려지죠. 근데 이거는 북유럽 신화에서도 거인은 다 안 좋게 그려져요. 거인은 좀 이미지가 안 좋아. 근데 성경에서도 거인이 별로 안 좋아요. 보면은. 이렇게 거인이 태어나고 또 아버지의 성기가 이 피가 어디 가냐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거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거품들이. 그러면서 탄생한 게 비너스다. 얘기하는 거죠. 그 거품에서 탄생한 그 여인이죠. 그쵸? 말하자면. 왜냐면은 아프로디테 이름 자체가 거품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아프로스가 거품이고 아프로디테가 거품에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이름 자체는 제우스의 딸보다는 우라노스의 그런 딸로 더 인식이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이 4월 에이프릴 아닙니까? 에이프릴? 이것도 아프로디테에서 나온 거죠. 그렇구나. 아프로디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4월이 아프로디테의 달이죠. 가장 아름다운 달.
진짜 아름다운지 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장 그래서- 잔인한 달이라고. 잔인한 달. 항무지에서는 그렇게 네. 나오죠. 그렇죠. 네. 지역마다 다르겠네, 지역마다. 네. 그러니까 에드가 파운드의 그 항무지라는 시에서 서울은 잔인한 달 이런 것을 시작을 하죠. 예. 야, 이것도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사랑은 잔인한 뭐 그런 건가요? 그러게요. 네. 하여간 아프로디테가 이게 태어납니다. 네. 태어나갖고 이 아프로디테가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지금 물 위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네네.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에 이 여기 펠레폰네소스 반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 앞에 여기 조그만 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름은 안 써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표시하고 있는 요 네. 조그만 네. 이 조그만 섬이 키테라 섬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요 아프로디테가 이 키테라 섬으로 가요. 이렇게 네네. 갔다가 다시 여기서 제피로스가 서풍에. 서풍에 지금 제피로스가 바람을 싹 불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오른쪽에 키프로스까지 갑니다. 네네. 그래갖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키테라 섬하고 네. 키프로스. 예, 그리고 키프로스 섬이에요. 근데 이 키프로스 섬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 파포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이 파포스에 현재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죠. 아주 큰 신전이 남아있어요, 유적에. 네네. 이 키프로스 섬을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하잖아요. 네. 사이프러스. 네. 영어로 이제 사이프리언 하면은 이제 음탕한 여자, 네. 이제 의슴을 파는 여자, 뭐 그런 뜻을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하지만은. 그렇죠. 네. 이것도 왜 이렇게 쓰이는지도 연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사실은 그 편견이 수고 있는 거니까. 제가 파포스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고대 신전 네네. 이거죠. 키프로스 섬 이게 해안이에요. 네. 현재 해안. 굉장히 아름답죠. 이 중간에 있는 이 바위 있잖아요. 예. 이 바위를 아프로디테 바위라고 부릅니다. 오, 실제로. 그래요? 네. 아프로디테와 관련해서 유명한 그림이 이 보티첼리 그렇죠. 그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서풍의 신 제프로스가 바람을 싹 불어가지고 아프로디테가 지금 키프리안 아니 키프로스 섬으로. 키프로스 네. 해변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네. 이때 호라의 여신이 이 옷을 입혀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계절의 여신. 계절의 여신이죠, 네. 라인은. 예. 그래서 아프로디테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플라톤의 행언에 보면은 아프로디테를 가지고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하기를 해요. 네.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무슨 철학을 이야기할 때 뭔가 세상의 원리 같은 걸 이용할 때 다 신화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인데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아프로디테, 우라니아가 있고 또 아프로디테, 판데모스가 있다. 그래요. 우라니아는 이름에서 알듯이 우라노스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를 얘기하는 거고 판데모스는 제우스의 딸로서 아프로디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프로디테, 우라니아는 언제 얘기하냐면 숭고한 사랑. 우라노스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사랑, 그러니까 숭고한 사랑 뭐 그런 걸 얘기할 때 이 개념을 쓰고 또 판데모스는 그 세속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할 때. 그래서 플라톤은 그 향연에서 사랑의 속성을 아프로디테의 이런 탄생설화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 있고 또 속적인 사랑이 있다.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욕망에 네. 대해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데아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뭐 에로스적 사랑, 그렇죠. 플라토닉적 사랑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맥락이 있을 때 맞아요. 우라니아가 플라토닉 사랑이고 그렇죠. 판데모스가 에로스적 사랑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에로스적 사랑을 플라톤 같은 경우는 약간 경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럴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아프로디테를 신화를 살펴볼 때 진짜 던져봐야지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스적 사랑, 그러니까 성적 욕망이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거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인데 그게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억압을 하고 그것도 이제 힘의 논리로 활용을 해갖고 결국 여신이 창녀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 에로스적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그냥 단순하게
플라토닉 사랑은 고귀한 거고, 에로스적 사랑은 약간 너무 육체적인 거야. 저국적인, 저속적인, 세속적인 거야. 라고 해석하는 이분법적 해석에 갇히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중요하죠. 네네. 저는 아프로디테 판데모스, 에로스적인 사랑, 이게 없는 사랑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게 없이 어떻게 이런 뭡니까? 이 플라토닉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고. 근데 플라톤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 네. 아프로디테가 결혼을 하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또 헤파이스토스, 제우스와 이 헤라 여신의 장남이라고 알려져 있는 헤라가 혼자 왔다고도 알려져 있고 이 대장장이신 전문직 최고의 미녀와 최고의 추남이 결혼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리스 신화 그 오래된 이런 토기들이라든가 그림들 보면은 헤파이스토스가 추남은 아니에요. 이때 추남이란 그러니까 어쨌든 신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절름발이잖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느 결함이 있다는 의미에서 얼굴이 못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결함이 절대적으로 나쁜 게 아닌 그러니까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 이후에는 헤파이스토스가 대부분 못생기게 그려져요. 실제로도 대머리에 막 이렇게 추하게 막 그려져. 근데 헤파이스토스는 이게 엄청난 전문직, 그렇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대장장이 신이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별볼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전문직. 별 볼 일 없다뇨. 그러니까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헤파이스토스 할 때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컴플렉스가 결국은 창조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면서 헤파이스토스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역시 미인들은 전문직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느껴보고. 그래서 이 둘 이야기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남편은 헤파이스토스입니다. 근데 헤파이스토스하고 이 비너스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사들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옵니다. 또 헤파이스토스 너무 바빠가지고 비너스를 제대로 사랑을 못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근데 헤파이스토스가 비너스한테 선물을 줘요. 중요한 선물을. 원래 헤파이스토스가 신들에게 무기 같은 거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너스한테는 뭘 선물로 주냐면 이 허리띠. 이 띠 있죠. 이걸 캐스토스 히마스라고 불러요. 사랑의 띠. 그래서 비너스는 원래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여신이에요. 딱 보면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헤파이스토스가 이 캐스토스 히마스까지 주는 바람에 이 띠를 가지고 탁 유혹을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어. 그 생각도 넘어가는데 이거까지 만들어줬더니.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가 아레스하고 이렇게 눈이 맞는 거, 바람 피는 거는 헤파이스토스 책임이 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참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 왜 만들어줬을까 이해가 안 돼요. 왜 만들어줬을 것 같아? 걱정이 안 될까? 사실은 우리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야지 돼. 왜 불안하지 만들어줬을까? 않나? 본인이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아프로디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구애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랑의 띠 캐스토스 히마스까지 만들어주는 거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로 아레스만 휘었겠어? 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을 신과 인간을 말하자면은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여신이니까 유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신화에 나온 건 아닌데 헤파이스토스가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못난 남자라는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바람 피울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아내가 인기가 엄청 많잖아. 여기에 또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내가 이런 여자가 내 부인이야. 이런 또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남자들이 막 꼬여드는 거, 신이건 인간이건 꼬여드는 게 막 화도 나지만 경계도 되지만 동시에 이런 여자가 내 부인이야.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남자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필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자기보다 못난 여자하고 바람 필 때. 아, 그거 영화도 있어요. 내게 너무 이쁜 당신이라고. 아, 그래요? 예, 이 프랑스 영화인데 부인이 남편이 바람이 폈어요. 비서하고 너무 화가 나갖고 찾아갔는데 그냥 아줌마인 거예요. 여기 분노하는 거야. 그렇지. 나보다 못난 여자, 더더군다나. 근데 지금 그 헤파이스토스의 심리가 그 심리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과연 그런가. 이제 우리 안에, 인간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지니까, 그러한 속성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아, 우리 방송하는 중에 모에님이 들어오셨고요. 네. 나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마우스가 갑자기 이 배터리가 그래요? 좀 문제가 있어갖고 네. 배터리 잠깐 교체를 좀 하고. 네네. 아, 부끄럽습니다. 이런 걸 미리 다 준비해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되게 인간적인 건데요, 뭐.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은 그냥 편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편하게 사진 보면서 그럼요. 이야기하면서 네. 또 우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또 왜냐하면 더군다나 많이 익숙한 이름들인데 네. 그 사실은 신화는 정말 저는 그래요.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 내 안에서도 오늘은 이렇게 해석됐는데 다음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의 심리적 변화를 네. 다르게 해석되는 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거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네. 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우리가 지난번 헤파이스토스 할 때도 했고 아레스 할 때도 했어요. 그랬죠. 이 두 분이 이 아레스하고 아프로디테하고 이제 불륜 관계라는 거를 누가 알려주냐면 헬리오스가 알려줘요. 또 어디서는 아폴론이 알려줬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요? 고자질을 해가지고 네. 이제 헤파이스토스를 알았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장을 잡으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강철 그물을 만들어서 그런 침대에다가 딱 배치해 놓고 본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완전 가능증적인. 이 헤파이스토스는 이제 난 일하러 가야 돼 하고 렘노스섬으로 네. 출장 가는 척 한 거죠. 그날 밤에 둘이 만나가지고 또 사랑을 나누는데 딱 나누는 순간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는 거죠. 신들이 구경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있는 신들. 지금 신들 다 불러가지고 망신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신들이 난 이 두 사람 이렇게 불륜 장면 걸린 거 이것보다는 난 이 신들이 재밌어요. 여기 신들이 구경하잖아요. 구경하면서 헤르메스하고 아폴로하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헤르메스 뭐라고 하냐면 난 저런 망신을 당하더라도 내가 한번 저렇게 아프로디테하고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해겹이나 더 두꺼운 그물 안에 gat혀서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차라리 나도 갇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신들이 아프로디테에게 벗은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프로디테한테 더 막 구애하고 뭐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는 무엇으로 이게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 같은 경우가 무엇을 들이댄 거냐면 도덕적 관념을 들이댄 거죠. 응? 도덕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응징할 거라고 생각을 모든 신들이 네. 다 같이 내심 같이 응징을 해줄 것이다라는 심리를 내포하고 사람들 구경 왔는데 그쵸. 사실은 이게 도덕 너머에 생명력의 어떤 에로스적인 원동력에 대해서 신들이 박수 쳐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도 아프로디테랑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느끼고. 이 신화를 해석할 때 이 모순적인 이 두 가지가 도덕적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이전에 도덕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원동력이 되는 그 본능적인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해야 맞아요. 그 도덕적인 것의 질서를 잘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절제도 할 수 있고 풀어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는 그 위험성 때문에 계속 누르니까 이상한 뭐 엠번방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선생님 제가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뭘까요? 제가 예전에 꽤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부서 장로님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교회는 되게 큰 교회고 여기 워낙 유명한 연예인들 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 연예인이었는데 그 연예인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한 번 스캔들이 크게 났어요. 예. 왜냐면 그 비디오가 공개됐어요. 오. 비디오가.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시끄러웠어. 음. 근데 교회에서는 그 부모님 다 아는 사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냥 서로 이게 있어도 참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놀란 게 우연히 옆에 장로 핸드폰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 권사 딸 지금 이 동영상이 본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알 그 것 동영상을 지 핸드폰에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우연히 본 거지. 그래서 자기도 민망해갖고 아 누가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이 그게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인간 심리라는 거죠. 이걸 보고 있는 거 일단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돌멩이를 던지기 전에 일단 인간 심리의 그 욕망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던질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이거 무조건 돌을 던지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던져지기 때문에 계속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폭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 안에 그런 심리들이 다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해야지 되지 않나. 그때 굉장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이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야, 진짜 헤파리토스하고 이 아프로디테하고 이제 이혼했다는 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포세이돈이 중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그냥 아레스하고 아프로디테하고 부부를 맺어주자.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맺어지고 제우스하고 헤파리토스를 설득해갖고 이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파리토스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산미신인 아글라이아. 아글라이아가 그리스 신화 나오는 여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에요. 거의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다울걸요. 이 우아의 여신이거든요. 산미신. 우아미. 우아미. 진짜 아글라이아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헤파리토스는 대단하죠. 그리스 신화 최고 여신 원투. 아프로디테와 아글라이아와 결혼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아프로디테하고 포세이돈 관계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트로이 전쟁 가면은 오히려 적이 되죠. 네. 적이 돼.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네, 그거 재밌네. 전 몰랐던 얘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아프로디테하고 아레스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실제로 부부고 사랑해요. 둘 다. 아, 참 마초남. 그러니까 이 미인들이 전문직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권력 있는 마초남들도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남자, 나쁜 남자, 이 B형 꼬슬머리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인기가 많잖아요. 뭐가 많은데? 어국장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이 치명적인 매력. 친절하지 않고 나쁜 남자인데 또 여성들은 나쁜 남자를 좀 좋아하는 또 성향이 있다고? 맞습니까?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여기 보면 그렇죠. 아레스가 딱 나쁜 남자거든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라는 개념이 과연 네.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네. 나쁜에 대해서. 그래요. 맞아요. 자, 도덕적인 도덕적인 어떤 선을 넘나드는 어떻게 보면 자유의 지평이 넓은 에너지가 많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고 그거를 조율을 못했을 때 나쁜 거고 그걸 조율을 잘하면은 나쁜 게 아닌 건데 예. 어쨌든 에너지는 하여간,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센 에너지에 그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센 쪽으로 끌려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니까 나쁜 남자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원리를 안으로 들여다 보면은 그런 치명적인. 맞습니다. 예, 네. 치명적인 매력. 근데 아레스가 뭐 이렇게 하여간. 근데 두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 바람을 피면서 상대가 바람 피는 걸 못 견뎌해요. 당연하지. 못 견뎌해요. 가령 지난주에 우리 했었는데 아도니스. 네. 아도니스 굉장한 미남 아닙니까? 근데 내가 신화 공부하면서 요번에 느낀 게 뭐냐면은 아도니스는 사람이죠. 네, 사람이죠. 네. 신화 공부하면서 요번에 제가 느낀 게
그 신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 그 사람들의 출신지를 같이 보는데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에피소드에 왜 이 사람들이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음. 다 그 신들이 숭배받는 그 지역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요. 그럼요. 대부분. 예.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사냥꾼 관련된 것들 네, 얘기가 네. 많고,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 네. 출신들과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키프로스 왕 중에 키니라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키니라스 왕 딸이 누구냐면 미라가 있는데 네. 아유. 굉장히 미인.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만을 떠는 거죠. 내 딸이 너무 예쁘다. 막 그러다가 이제 아프로디테한테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갖고 어떻게 저주를 받냐면 이 딸을 저주하는 거죠. 이 에로스가 가갖고 화살로 이 금축 화살을 딱 맞으면은 이거 맞고 처음 보자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막 숨기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못 견뎌갖고 자살까지 시도하잖아요. 결국 유모가 아버지랑 네. 사귀게 만들어주죠. 그 유모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아버지랑 연결해 주는 거죠. 네. 아버지한테 좋은 여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얼굴은 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딸하고 아버지를. 참 진짜 글 쓰다 보면은 엽기적이죠, 이거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는 되게 똑같아요. 에로스 푸시케 신화처럼 비슷한데 보지 않으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이 키니라스 왕도 이 여자 얼굴 보고 싶은 얼굴 딱 봤더니 딸인 거죠.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딸이 그때 임시 상태였고 도망을 가죠. 도망가면서 신들에게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달라 하니까 이제 모략나무로 만들어줬다. 그랬죠. 그거죠. 나는 거기에서 참 정말 궁금해하고선 놓쳤던 부분인데 네. 결국은 모략나무가 되잖아요, 미라가. 네. 그런데 왜 동방박사들이 그 갈 때 황금하고 모략을 가져가잖아요. 또 하나 뭐였지? 세 개 중에 그 선물로 가져갈 때 그 모략의 의미가 뭔지가 궁금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 아,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이 모략나무란 말입니다. 근데 네. 이거는 분명히 이 신화는 사실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있었던 네. 것이 넘어간 것이 네. 너무나 다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 결국에 가서는 노아의 방주가 있으면서 노아가 성경에 나온 거 보면은 딸들하고 자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함족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아버지와 딸들과 자고 네. 뭐 오누이가 자고 막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건데 어쨌든 굳이 이게 넘어갔으니까 나는 게 같이 연결돼서 이런 성경에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동방박사들이 그 경배하러 갈 때, 예수님 경배하러 갈 때 세 가지의 선물 중에 모략에 있었을까? 모략의 의미가 무엇일까? 뭐 향유, 모략,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환유하고 모략, 모략하고 황금 세 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 이 신화를 읽었을 때 궁금했는데 놓쳤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갖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네,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근친 관련된 신화도 참 재밌는 게 성경도 노아가 딸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뭐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딸들이 아버지 술 취해놓고 네. 술을 먹여놓고 딸들이 의도적으로 돌아오면서 관계를 맺고 애를 낳는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먼저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왜 이 그럴까요?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지 아버지가 딸을 보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에서는 절대로 도덕적인 걸 여기다 끼워넣으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생명력과 연결시켜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자는 결국 뭐예요? 생명을 생산해내야지 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씨 뿌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여자 몸을 통해서 생명이 번식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과 연결돼서 생각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때 우리가 신화를 볼 때 걸려 넘어질 부분 이러다가 이게 삼류로 완전히 전락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우 정말 신화 삼류도 이런 삼류가 없어 막장이야. 어떻게 아버지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그 도덕 이전에 생명의 본능적 욕망. 생명의 본능적 욕망이 뭐야? 먹는 것과 자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는 뭐 명예와 연결되는 어떤 힘의 원리겠지만. 근데 이런 그것과 연결시켜야 사건들이 된다는 거죠. 또 단순히
상징적인 게 아닌 게 실제로 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현재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현재도 충분히, 일어나는 건데 그런 걸 봐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거쳐서 우리가 질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러한 혼돈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질서를 만들어서 정제시켜서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이 규칙을 만들므로써 그게 질서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럼 현재도 그럼 그런 게 일어나도 죄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네. 우리가 요거는 정말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신화가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 반영하고 있는 거지.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키프로스의 왕 키니라스와 딸 미라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미라가 그래서 임신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도니스죠. 아도니스. 그렇죠. 그래서 아도니스를 아프로디테가 어디다 맡기냐면 이 하게 이 페르세포네한테 맡기잖아요. 페르세포네. 네. 예. 그래서 페르세포네한테 맡기면서 절대 얼굴은 보지 마. 다구지 담아갖고 주잖아요. 얼굴은 보지 마. 근데 페르세포네가 얼굴을 봤어. 보고 또 사랑을 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아, 너무너무 진짜. 미소냐.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해. 근데 아프로디테가 나중에 찾아왔다가 또 아도니스를 보고 나서 아프로디테를 반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워요. 그래서 페르세포네하고 아프로디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푸시케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싸움이 나니까 제우스가 중재하는 게 아도니스 4개월은 그 페르세포네하고 지하에 있고 4개월은 아프로디테랑 있어. 4개월은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프로디테랑 많이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막 불안하니까 아도니스 너 보고 싶어 하니까 하데스가 아니 죽이면 돼. 죽이면 영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일 수는 없고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프로디테하고 아도니스하고 이제 지상에서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도니스를 사랑하면서 지내는 걸 아레스가 분노하는 거죠. 그렇지. 아레스가. 그래서 아레스가 멧돼지를 보내잖아요. 아레스가 멧돼지로 변해서 갔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멧돼지를 보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멧돼지를 오는데 그거를 아도니스가 활로 잡겠다고 치는데 못 잡죠. 그래서 멧돼지에 치여가지고 아도니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도니스의 피에서 나오는 게 아네모네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아프로디테가 미소년 아도니스를 사랑하니까 이거는 아레스가 죽인 케이스고 그리고 또 반대도 있어요. 새벽의 여신 에오스거든요. 새벽의 여신 에오스. 에오스하고 아레스하고 또 둘이 관계를 맺어요.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때는 또 아프로디테가 분노하잖아요. 분노해가지고 이 에오스한테 저주를 해요. 어떻게 저주하냐면 사랑을 하는데 그 결과가 불행한 사랑에 빠지게 해요. 그래갖고 이 에오스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티노토스를 사랑하게 돼요. 인간이거든요. 너무 잘생긴 인간.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는 여신이고 티노토스는 인간이잖아요.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부탁을 해요. 티노토스를 죽지 않게 해달라. 불사. 제우스가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불로를 안 했어요. 죽진 않은데 늙어. 그러니까 원래 에오스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혼이 있게 바랬는데 그 부탁을 잘했어야 돼요. 영혼이 죽지 않고 늙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우스가 죽지만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오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잘생겼던 티노토스가 막 늙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늙으니까 에오스가 버려요. 아예 감금을 시켜버려요. 못 나오게. 그리고 이제 꿀로만 연명하다가 나중에 요 티노토스가 뭐가 되냐면 매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에오스 여신이 이 잔혹하죠. 그냥 버려요 그냥. 이것도 아프로디테가 한 저주거든요. 똑같은 게 남자가 한 게 있잖아. 네. 아폴론. 아폴론. 예. 아폴론이 시빌레? 무녀 시빌레. 네. 맞아요. 근데 아폴로는 시빌레를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이 신전에 그 무녀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11내를 무녀로 삼는다기보다 11내가 자기의 사랑을 안 받아준 거지.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뭐였느냐면 저기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모래를 주잖아요. 모래를 이만큼 잡으면서 이만큼의 생일을 지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달라는 거였는데 그래 놓고 그 이제 사랑의 약속으로 조건으로 아폴론이 줬잖아요. 11내한테. 네. 그래 그렇게 줬는데 11내가 변신을 한 거야. 그 사랑의 조건만 받아 갖고 나머지는 실제로 아폴론은 사랑을 안 하니까 저주를 내리기를 그래 너 천년만년 사는데 젊음을 너한테 허락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결국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목소리만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아폴론이 이제 또 이렇게 늙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늙은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아폴론이 네. 까마귀 맞아요, 예. 그 저기 됐을 때 그 여자가 결국은 뭐였느냐면 자기는 아폴론 신을 선택하지 않겠다. 네, 같이 늙어서 그쵸, 죽을 예. 수 있는 인간을 선택하겠다. 라고 해서 아폴론이 아닌 또 다른 인간을 선택함으로써 분노해갖고 죽인 거였잖아요. 인간들이 시를 많이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영웅을 살고 우리는 유한한데 난 차라리 유한한 인간과 살아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유한성. 네. 유한성이 그 변화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 변화가 인간의 조건인 거죠. 우리는 그것의 그 한계성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인간의 신으로부터 신과 다른 인간만의 특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시퍼스의 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시퍼스가 그러니까 까미의 저기 시시퍼스의 신화가 그거잖아요. 바위를 계속 올리면 또 떨어지고 올리면 또 떨어지는 게 저주지만 신들은 모른다. 이거 올릴 때 이 희망을. 이건 이제 너무 아름다운 해석이고 까미의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해석. 그러니까 인간의 그 구조리죠. 시시퍼스에 대해서 예. 벌을 줬으나 사람은 그걸 벌로 받지 않고 내가 이게 좋은 걸로 해석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 인간의 속성 중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유한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 티노토스와 에오스 신화는요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젊음이 없으면 근데 영원히만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연명하잖아요. 요새는요 병원에서 막 죽어갈 때 주사 꽂으면요 나는 안 그거 죽어요.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 안 죽어요. 죽을 권리를 뺏는 것 같아. 그런 영원한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사실은요 영화도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주인공들이 나중에 원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원해요. 네. 죽음을. 그런 영화들이 꽤 있어요. 네. 하이랜더 같은 영화 보면은 하이랜더는 죽지 않는 그 존재인데 얘 소원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영화도 있고 재밌어요. 근데 또 지금 요 장면은 영원한 생명은 있는데 젊음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영화 중에 혹시 그거 아세요? 선생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가 있어요.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 브래드 피트랑 같이 다니는 소녀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소녀는 영원히 늙지 않아요. 네. 그냥 죽었을 때 이 10대 나이로 있는 거야. 그 소녀한테는 나이가 사실 벌써 수백 년 지났는데도 네. 애예요. 네.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참 인간이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화 안에 사람은 젊을 때가 가장 사람다웠다는 것인지 아이와 노인들은 좀 뭐라 할까 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담고 있는 건지 좀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 신화에.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지. 과연 늙음을 저주로 해석을 할 것인지 늙음을 어떤 지혜로 해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관점이 달라지겠죠. 최소한 이 신화에서는 늙음을 저주로 해석을 한 거겠죠. 나쁘게 말한 거죠. 네, 네. 나쁘게 해석한 건데 어떤 경우는 늙음이 오히려 죽을 수 있다라는 거, 늘 생로병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까 말했던 그 아폴론이 사랑했던 그 여자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그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예. 안 나갖고 네.
그 의술의 신 엄마인데 네네네. 코카코모였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좋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엄마. 예.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엄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더 좋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럼 나는 오늘은 어느 게 나한테 더 와서 닿는지. 저는 30대로 멈추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30대대로 30대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영화 그 뭐더라 이거 이거 뭐지 시간으로 갖고 가는 영화인데 그거는 그 시간으로 인생 사는 영화 있잖아요. 이게 인타임이었나 뭐였지? 그런 영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인간의 전성기 절정의 나이 때 딱 멈춰버려요. 그래요? 그때부터는 안 늙어. 아마 좀 그런 더 영화가 살아보면 다를 수도 있어. 저는 나이가 들면서 60이 넘으면서 네. 정말로 참 좋아요. 그래서요? 나이 들어서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참 좋다. 이런 그러니까 늙어간다라는 게 참 좋은 거다. 60 넘었다고 늙어간다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60이면 이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네. 순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기가 순해질 만큼의 그거는 절대 없지만 언감생심 없지만 나이 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해석하고 받아보는데 훨씬 더 유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만큼 살아냈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조금 달라요. 야, 선생님이 너무 성숙하신 거고 제가 봤을 때 다른 노인분들은 더 대화가 안 되던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지금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미안해. 안타깝습니다. 내가 말을 갖다가 나중에 해야겠다. 나중에 아주 그래, 중요한 얘기였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에오스와 티토노스의 이야기. 이거를 이제 아프로디테가 자기 남편이죠. 이제 아레스가 바람나니까 분노하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서로 사랑을 막 하면서 또 상대가 이러면 또 되게 싫어하고 이런 질투.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에는 질투가 가장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남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아까 헤파이스토스, 아레스 했지요. 근데 또 인간하고도 사랑을 해요. 그렇죠. 앞에 보이는 요 인간 바로 안키세스입니다. 안키세스는 아프로디테가 반했어요. 그래서 안키세스하고 사랑을 하려고 신들이 인간하고 사랑할 때는 신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든지 아니면 변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프로디테도 자기가 여신인 걸 감추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안키세스하고 14일간 쉬지 않고 사랑을 나누죠. 그래갖고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두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제 바로 로마의 로마의 그 건국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아이네이아스를 낳는 거죠. 이 안키세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 하게 되면은 나와야 될 라오메돈. 라오메돈이 아주 건방진 신들 입장에서 건방진 왕 아닙니까? 그래서 트로이가 망하는 이유가 사실은 라이메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라이메돈의 조카지 조카. 조카. 누이 테미스테의 아들이니까 조카 맞죠? 맞죠. 조카.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아이네이아스. 로마를 건국하는 건국사와 연관이 있는 아이네이아스. 그러니까 로마가 시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단군 신화를 만들듯이.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그게 시작됐다라는 거죠.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서 아프로디테가 대표적으로 트로이를 보호하는 여신인데 그게 단순히 파리스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파리스가 사과를 아프로디테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지켜준 것도 있지만 아이네이아스 같은 경우 다 트로이 쪽 사람들이에요. 양키세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을 돕는 거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가. 근데 이 안키세스가 나중에 본인이 사랑한 여자가 여신인 걸 알게 돼요. 알려주니까. 그래서 막 본인이 그걸 막 떠벌리고 다녀. 야 내가 여신하고 사랑했어. 그러니까 이걸 하늘을 보고 제우스가 열받은 거죠. 저게 인간 주제에 감히. 그래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발을 절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왼발을 절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트로이 망한 다음에 아이네이아스가 아버지를 업고 막 가잖아요. 그래서 양키세스는 사실은 제가 신화를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아이네이아스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네이아스의 어떤 아이네이아스, 말하자면 인간성 그런 아버지를 족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업고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족보 만들어주는 거였죠. 뭐. 근데 아프로디테가 이 양키스에 반하고 사랑한 게 전 너무 좀 부자연스러워가지고 뭐 영웅적인 인물이 아닌데 그렇게 왜 이렇게까지? 영웅적인 인물을 꼭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 그런가? 예, 그렇죠. 오히려 그 결핍돼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랑에는 어쩌면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 아까 저 사람이 연민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의 그런 적에서 오히려 불쌍하고 이 엄마의 마음으로. 네네. 맞아. 그러니까 연민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런 결혼은 불행합니다. 사랑의 제가 속성을 우리가 여러 여러 가지 가지 보니까 보셨겠죠. 불행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본인이 사랑의 여신이다 보니까 간절한 사랑을 많이 도와줘요. 그렇죠. 오히려 사랑을 무시하면은 저주하고 사랑을 너무 열렬히 하면은 도와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딱 이거죠. 피그말리온. 아이고 정말로. 피그말리온. 근데 네. 피그말리온도 왜 피그말리온이 그 아프로디테와 연결되냐면 이게 키프로스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네. 키프로스의 조각가 이 피그말리온인데 여기 피그말리온이죠? 네네. 네, 피그말리온인데 피그말리온이 근데 왜 조각을 사랑하냐면 피그말리온이 이것도 연관이 있어요. 키프로스 여자들이 전부 너무. 키프로스 여인들이 나그네를 박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프로디테가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너무 음란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분노하는 거냐면 나그네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그러니까 박대하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몸을 팔아서 그렇죠. 살 거야 해갖고 이 키프로스 여인들이 되게 문란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키프로스의 그런 좀 이런 율락업 같은 게 되게 크겠나 봐요.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키프로스 여인들을 되게 싫어해요. 아예 여자를 싫어해. 문란한 것들. 그래서 본인이 아예 조각을 만들죠. 조각을 만들고 그 이름까지 줘요. 이름이 갈라테이아. 조각을 보고 너무 예뻐. 이럴 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축제 때 소원을 빌린 거잖아요. 이 조각이 생명을 달라고, 생명을. 근데 이 애절한 마음이 아프로디테한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에로스를 보내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에로스가 온 거예요. 에로스가 와서 이 에로스가 이 갈라테이아 이 손에다가 키스를 한다고요. 키스를 하자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손에 키스를 하는데 키스할 때 여기에 반지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 반지 같은 거 하는 그렇죠. 이유가 이런 신화에서 유래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프로디테가 이 에로스가 키스하면서 갈라테이아 손에서 이 뭡니까? 그 반지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는데 파포스. 근데 파포스를 어디서는 딸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마 나중에 아폴론하고 파포스 사이에서 사실은 누가 태어나냐면 이건 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까 아도니스의 아버지인 키프로스 왕 키니라스 있죠. 키니라스가 아폴론과 파포스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간절한 사랑을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사랑을 무시하면 저주하죠. 사실 난 이건 좀 너무 안타까운 신화예요. 이것도 키프로스에서 벌어진 일이죠. 키프로스 섬에 미녀 중에 누가 있냐면 아낙사르테라고 있어요. 아낙사르테. 엄청난 미녀예요. 근데 이 섬에 또 누가 있냐면 천민 출신인데 이피스 목동이 있어요. 이피스는 되게 잘생기고 다 잘해요. 근데 출신이 천민이라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 좀 있지. 근데 이피스가 요 아낙사르테를 보고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매일 찾아가고 구애하고 막 그러는데 이 아낙사르테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피스가 너무 실망해갖고 아낙사르테의 집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어요. 이것도 참. 근데 여기까지야 뭐 아낙사르테가 본인이 싫은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남자가 구애한다고 사랑을 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이피스 장례를 치러주는데
장래 행렬이 아낙사레테 집을 딱 지나갈 때 아낙사레테가 그걸 딱 봐요.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 때문에. 그게 아니고 비웃어요. 비웃어요. 그래갖고 아프리테가 분노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살아가지 않더라도 본인 때문에 이렇게 너무 사랑에 빠져갖고 절망해서 죽었는데 이거를 막 비웃어 장래 행동을 보면 막 비웃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비웃으면 아프리테가 분노하거든요. 본인이 안 받더라도 존중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아낙사레테가 어떻게 되냐 돌이 돼버려요. 돌이 돼버린 저주. 그러니까 아프리테.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피그말리온하고 네. 지금 아낙사레테 그 예에서 사랑이라는 속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었어도 사랑의 온전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에로스가 키스를 해주니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었어도 사랑이 없을 때는 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랑의 속성을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거. 근데 피그말리온이 단순히 신화가 아닌 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인형이 있거든요. 예. 인형? 예. 그 인형은 저한테 실제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인형을 버렸을 때 내가 얼마나 좌절했거든요. 네네. 진짜로. 근데 대학생 가서도 제가 대학교 때도 제가 길거리 가다가 차고 곰인형을 파는 거예요, 큰 걸요. 내가 너무 예뻐 샀어 이거를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 인형은 대학생 버리지 때 마. 대학생 때 이거는 내 동생이야. 건들지 마세요. 하고 응. 집에서 우리 어머니 너무 예뻐했어요. 네. 곰이 큰 건데 너무 이뻐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 애가 없어. 곰 어디 갔어? 했더니 이 눈이 뜯어졌대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슬퍼했어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했어. 아니 지금 있잖아 대학교가 아니라 네. 제가 알고 있는 네. 저는 이제 그게 참 재밌었는데 그 부부예요. 네. 근데 아이는 없는데 네. 그 인형을 자식처럼 데리고 다녀요. 진짜로요? 여행 가면은 그 침대에다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 왔어 이러면서 진짜 자식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생물한테도 그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 우리 개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네. 동물을 갖고 얘기했지만 동물은 생명이니까 그래도. 동물은 그래도 생명이니까 네. 그래도 그러니까 교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생물도 맞아요. 내가 온전하게 마음을 쏟으면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그말리온처럼 맞아요. 예. 그 심정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지. 네. 지금 그래서 뭐 대학생 때 그게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아직 덜 깬 게 아니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드라마를 거지. 보니까 또 여성들 같은 경우 이 명품 가방 있잖아요. 예. 가방을 탁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자기가 이 가방을 모으는 거로 인해서 삶의 에너지를 막 얻는 거예요. 또 어떤 드라마 뭐였더라 이게? 재밌었는데 그 드라마 이런 것도 사실은 그만큼 무생물이지만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죠. 다 피그말리온이죠, 뭘. 그렇죠. 피그말리온인데 우상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보면은 무생물이지만 그러니까 명품에다가 에너지를 부여했을 때 그 명품의 무엇에 가 이제 중요한 거지. 자, 곰인형의 에너지를 쏟아서 느끼는 그 교류되는 에너지와 명품의 에너지를 쏟아서 느끼는 교류되는 에너지의 색깔은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건 또 분별해야지 될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모든 거, 그러니까 욕망이 어딘가에 쏟아졌을 때 이게 이제 교류가 되면서 그러니까 생명이 확장되는 건데 그랬을 때 그 욕망의 색깔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피그말리온 같은 경우는 갈라테이아라는 그 조각상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여신과 같은 여성에 대한 순수한 욕망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아까 돌로 변한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오만의 욕망으로 우리가 아낙사레테 같은 오만으로 가득 차갖고 그 잘난 척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돌로 굳어진 거잖아. 예. 그러니까 욕망의 색깔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이거 재밌어요. 정말 그리고 재밌네요, 이거. 아프로디테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렘노스. 예. 렘노스 저번에 한번 했죠. 렘노스 같은 경우는 아프로디테에 숭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렘노스 여인들이 아프로디테를 무시하는 거죠. 렘노스는 헤파이스토스를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 사이가 안 좋으니까 헤파이스토스를 숭배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부인인데 아프로디테 그 신앙을 거부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나왔겠지 이런 게.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이 렘노스 여인들을 저주해요. 자기를 안 받아들이니까 저주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저주를 하냐? 렘노스 여인들 몸에서 악취가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렘노스 여인들 남편들이 자기 부인들이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 트라케 지방으로 가갖고 거기서 여성들을 납치해 와갖고 그 여성들하고 살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렘노스 여인들이 하루 날 잡아서 여왕을 포함해갖고 그 왕의 부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 렘노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기 그림이 보이는 이 토아스 이 사람이 왕이거든요. 앞에 보이는 여성은 이 토아스의 딸인 힙스필레. 이 힙스필레가 렘노스의 여왕이 되는데 여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남편과 그리고 트라크에서 온 여인들 심지어 자녀까지 다 자기 자녀까지 다 싹 죽여버리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히스필레가 자기 아버지만 숨겨가지고 도망쳐 보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발각돼가지고 히스필레는 추방이 되죠. 그래서 이 렘노스에는 여성이 없죠. 아니, 남성이 없죠. 남성이 없는 거예요. 여성끼리 왕국인 거지. 여기 왕이 히스필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노로 이렇게 했지만 남성이 없으면은 애를 낳을 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 오냐면 바로 그 유명한 아르고 원정대. 아르고 원정대가 오는 거죠. 이 그림이 굉장히 이 뭐랄까 이 노골적인데 여성들이 남성한테 막 달려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래갖고 아르고 원정대원들과 이 렘노스 여인들과 엄청나게 사랑해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것도 바로 아프로디테의 저주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럼 여기는 남자들이 전혀 없으면 아마존에스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마존에스하고는 다른 쪽이에요. 여기는 나중에 남자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렘노스. 이 당시에 렘노스가 원래 이제 남자가 없던 지역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하손하고 아르고 원정대가 간 이후로 남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유명한 푸시켓 신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에로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에로스와 관련해갖고도 얘기가 많죠. 에로스가 원래는 보통 우리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후대의 신화. 그렇죠. 하고 에로스는 원래는 태초부터 있었던 태초 우라노스보다 더 전에 있었던 아주 그런 모든 우주 만물에 사실은 그 시작과 함께 있는 게 에로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에로스가 원래 번식시키는 힘이니까. 그래서 헬시오도스 같은 신통 같은 거 보면은 에로스가 아주 처음부터 등장해요. 에로스가. 근데 이 에로스가 또 다른 쪽으로 가면은 아프로디테와 함께 그래 아프로디테가 입양했다는 얘기가 많죠. 입양.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면서 그렇게 전부 이제 아프로디테도 우라노스의 실제 자녀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태초의 신인데 이쪽으로 와서 제우스의 딸로 변신하듯이 에로스도 같은 사랑이니까 이렇게 끼워 맞춰 갖고 와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화가 이렇게 변천돼 가고 있는 걸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화라는 거는 딱 논리적으로 딱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에로스도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는 걸로 해갖고 근데 이 푸시케가 있는데 푸시케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출신은 모르겠어. 어디 출신 공주인데 그냥 어디 출신이라고만 나오더라고요 보통. 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푸시케한테 언니가 2명이 있고 푸시케도 있고 하는데 푸시케가 제일 예뻤어요. 근데 이거 저주가 내리죠. 예뻐갖고 아프로디테도 저주를 내리죠. 사람들이 아프로디테를 섬기지 않으니까. 네, 왜냐면 푸시케가 너무 예뻐서. 푸시케가 사실은 이때는 오만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오만을 떨면 저주를 하는데
질투지 여기서. 이때는 질투예요, 질투. 네, 네. 푸시케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푸시케 때문에 미의 여신을 잊어버렸어. 얼마나 제사를 예쁘냐. 안 지난 거지. 그러니까 푸시케가 화가 나가지고 원래 아니 푸시케가 아니라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서.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가지고 원래는 푸시케가 이 많은 남자들한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남자한테도 구원 받지 못하게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자기 언니 2명은 시집을 가는데 푸시케는 시집을 못 가요. 대신에 신탁을 보니까 푸시케는 괴물이나 아니면 죽음과 결혼할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죽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피테스산 정상에 얘를 갖다 놓으면 신랑이 와갖고 푸시케를 데려갈 거야. 이 신탁이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푸시케 스스로가 떠나죠. 아, 거기는 스스로? 아버지가 데리고 저기 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심청전하고 비슷한 거야.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피테스산에 가죠 이렇게. 네네.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 서풍에 진 제피로스도 와갖고 제피로스가 내가 네 신랑은 아니고 네 신랑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하고 탁 데려갔더니 기가 막힌 왕국. 모든 게 다 갇혀 있고 대신 남편이 얼굴은 볼 수 없어. 밤에 불 끄고 나니까 남편이 딱 와가지고 사랑하는 푸시케 사랑합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친절한. 다만 얼굴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나중에 보여줄게요. 얼굴 보면 안 돼. 그러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남편 얼굴은 볼 수 없고 본인은 너무 또 심심도 하고 다 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완벽한 상황을 또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부탁을 해가지고 제피로스가 언니 2명을 데리고 와요. 그때 에로스가 승낙을 했을 때 조건을 걸었죠. 네. 무슨 조건을 어떤 조건입니까? 무슨 조건을 걸었느냐면 네. 일단 언니들이 오는 건 좋아. 그런데 어떤 경우도 언니들의 말을 듣지 마. 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넘어갈 그 구조를 복선을 깔았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언니들이 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껴갖고 사실은 또 꼬드긴 거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내 사촌이 빵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이게 딱 그거죠. 동생이 죽은 줄 알고 슬퍼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잘 살아. 그럼 좋아야 되는데 그게 한쪽에 또 막 가슴이 막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쓰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왜 나왔겠어요? 바로 이 네. 부분. 오히려 약간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약간 가난하고 그 결핍이 있는 집안 형제들은 우애가 굉장히 좋아요. 형제도. 그런데 웬만히 이제 그 갖춰진 경우가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결핍이 있는 가족끼리는 흥분의 가족들은 잘 살고 놀분의 이런 거 다 비슷한 거지. 인간의 속성인 거지.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잘 지내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남편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정말 괴물 아니야? 지금 너 이렇게 보니까 좀 살도 찐 것 같고 이거 너 지금 이렇게 잘 먹여갖고 살찌게 한 다음에 자아 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 또 거기 넘어가요 푸시케가. 그래서 옆에 보면은 칼이 있잖아요. 칼을 주면서 잘 때 몰래 한번 보고 괴물이면 죽여라. 근데 거기에 넘어가 인간은. 그게 문제야. 자기 상황이 지금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밤에 에로스랑 같이 잠을 잘 때 이 램프를 갖고 얼굴을 싹 확인했더니 날개가 있고 신인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램프 기름을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려갖고 에로스가 이 기름에 부딪혀가지고 기름이 닿아가지고 여기가 다쳐요. 조금 어깨 쪽지에 어깨가 이제 기름방울이 떨어지죠. 다치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실망하는 거죠. 왜 사랑을 의심하냐? 하면서 에로스가 떠나버렸죠. 딱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사랑을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에로스가 그러니까 이때 푸시케가 한탄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그래서 어떡하냐? 본인이 에로스가 있는 데까지 찾아가죠. 이때부터 이제 올가미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의 아프로디테의 이 시어머니 버전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사실은 4단계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이 푸시케 신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까 봤던 등잔에서 그 기름방울이 떨어진 거 이게 이제 결국에 가서는
사랑의 저기 눈꺼풀이 벗겨지는 순간인 거지. 그러니까 인식인 거지. 사랑의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눈꺼풀에 뭐가 그런 저기가 있는 것처럼 다 좋아 보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에로스적인 그 어떤 케미로 막 끌려지는 사랑에서 인간적인 그러니까 프렌드십이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는 어떤 측면에서 신의를 바탕으로 한 동지애 같은 사랑으로 숙성을 하는 거죠. 그 성숙한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그 김민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신화학자예요. 에로스에 이게 떨어진 것을 선악과 따먹은 것하고 같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인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아차리는 거지. 알아차렸더니 얘가 눈을 떴더니 그 궁전이 어떻게 됐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시멘트 바닥, 황무지 같은 데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알아차린 거야. 그러고 나서 내 사랑을 찾아서 떠났을 때 시어머니라는 아프로디테가 딱 이렇게 버티고 그렇죠. 있는데 넌 내 아들을 못 만나. 거기 그 시어머니 앞에 딱 갔을 때 두 개의 기둥이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사랑과 고독이. 사랑과 고독? 아니 슬픔과 고독. 슬픔과 고독? 슬픔과 고독이라는 이것을 넘어서야지. 석고대죄를 하듯이 막 그래 슬픔과 고독을 넘어서서 석고대죄 하듯이 막 울고 그러는데 네. 아프로디테가 그때부터 하나씩 던지지. 마치 헤라클레스의 11가업과 비슷하게. 그렇지. 네 가지의. 근데 푸시케의 4대 가업. 4대 가업이 처음에 알곡 알곡을 차근 하나씩. 알곡을 하나씩 골라. 누가 도와줘? 개미들이 도와주잖아요. 자연이 도와주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이제 이 황금양털? 황금양털 갖고 오기. 이거는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거든요. 황금양들이 있는데 굉장히 거대해요. 근데 얘네들 털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판이 도와줘요. 판이 도와주면서 목양이신 기다려 울지 말고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테가 분노하잖아요. 너 네 힘으로 해. 계속 네 힘으로 해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없어. 그게 삶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여기도 자연. 근데 그 네 번째는 자연이 아니에요. 그쵸. 세 번째가 이제 검은 샘물에서 용을 시키고 있는 샘물에서 물 떠오게. 스틱스 강이 죽음의 강이잖아요. 네. 죽음의 강이 막 넘치는 곳에서 물 떠오르니까 크리스탈 잔에.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 깨져버리는 크리스탈 잔에 물을 받아오라는 거야. 그걸 누가 도와주느냐면 독수리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몰입해서 그러니까 있다가 막 낚아채는 힘. 그 집중력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제일 황당해요. 그거지. 마지막 가업이 뭐냐? 페르세포네한테 가갖고 아름다움을 받아오라고 해요. 아름다움을. 그랬을 때 얘가 울어요. 페르세포네를 어떻게 만나? 그건 죽음의 땅으로 가는 거니까. 죽으라는 인간이. 거죠. 죽으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누가 도와주느냐면 거기에 탑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탑이 와르르르 무너진 탑에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탑은 인간의 문명이잖아.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 나머지들은 전부 자연인데. 그래서 인간의 그 지혜로 결국 거기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지침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스틱스 강에 갔을 때 우리 케르베르스한테는 동전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이 뭐를 하느냐면 아니, 음식을 가져야 되는 음식을 그래서 케르베르스한테 먹이고 하나 주고 그런데 뭘 하느냐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걔네들이 너한테 많은 걸 요구를 할 텐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가야지 된다라는. 이게 굉장히 비장한 어떤 게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여기 많아요. 나중에 페르세포네한테 뒤돌아보지 마. 같은 거 아니 이 오르페우스한테 뒤돌아보지 마.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인 거죠. 다 같은 맥락이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그 푸시케 이 네 번째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백설공주 나오는 거야. 네. 그게 뭐야?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화장품. 결국은 죽으라는 거거든요. 페르세포네한테 아름다움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게 어떤 사람들은 화장품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얘기하는데 받아오라고 해. 그래서 그럼 죽어야 되나 했더니 그 탑에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니냐 다르게 가는 방법이 있어.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 페르세포네한테 가갖고 이렇게 함에 아름다움을 받아갖고 오는데 이때 또 얘기하죠. 절대 열어보지 마. 열어봐 소리지. 절대 열어보지 마. 근데 열어보지 말라고 열어보라는 거죠 거의. 근데 신화의 문제는 어법이죠. 이 푸시케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 강물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제 이 옛날에 그 아름다움도 없고 하니까 신랑 보러 가야 되는데 에로스 만나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럼 이 안에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아름다움을 조금만 좀 몰래 하자 해서 이걸 딱 여는 순간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잠이 있는 거죠. 죽음의 잠. 히프레스가 있죠. 그 잠을 딱 여는 순간 잠이 나오면서 이 푸시케가 잠들어 버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건 왜 페르세포네는 여다가 잠을 넣었을까? 이거 누구 보러 열라는 거 아니에요? 아포디테한테 열라는 거 아니니까. 에로스한테. 아니 그렇죠. 아프로디테한테. 그러니까 페르세포네가 아프로디테를 사실은 재우려고 한 거예요. 두 사이가 안 좋다니까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아주 분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 못했네. 맞아요. 분노해요 이게. 이거 나를 노리고 한 거야? 하고 막 분노한다고요. 근데 중간에 푸시케가 여는 바람에 잠들죠. 그래서 에로스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사랑을 의심하냐, 뭐 말을 안 듣냐, 막. 아니 그때 의심은 첫 번째 떠날 때 사랑을 의심하는 자는 사랑이 아니야. 그러고 떠난 거고 네. 두 번째는 인간이요. 어찌 그렇게 호기심을 참지 못하냐. 호기심. 이 정도. 호기심을 못 참냐. 그러나 정말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키스를 해서 잠에서 깨우는 건데 이게 결국은 그 잠이 든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의식이 변형될 때 한번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성 상태로 갔을 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잠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 신의 기운으로 깨워서 결국에 가서는 둘이 이제 사랑하는 거죠. 네. 제우스가 신을 만들어주죠. 제우스가 신을 여신으로. 그쪽으로 올라가서 여신을 만들어서 사랑과 영혼이 합해져서 나온 아들 이름이 불카노스였죠. 그래서 기쁨이라고. 참 이상한 게 그리스 신화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해피엔딩.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해피엔딩을 끝내는 거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영혼의 어떤 승리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장 염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랑은 뭐예요? 육체적인 사랑인 거고 푸시케라는 뜻이 나비, 숨 아니에요? 예. 숨도 있고 나비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나비도 있어요? 나비라는 나비님 들어와 계시는데. 네, 나비 푸시케가 원체 나비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 저는 숨도 있고요, 영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뜻이 결국은 뭐야? 부활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과 이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그 육체적인 사랑 없이 에로스적인 사랑 없이 플라토닉적인 네. 사랑은 말짱 거짓말이야. 아까 그랬었잖아 우리. 그런 사랑은 거부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네. 생명력인 것과 이것이 같이 합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푸시케가 이야기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아포트와 관련해갖고 두 가지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요 사진은 네. 아프로디테 이거하고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였을 때 세 개 이렇게 보색 대비와 환한 느낌. 아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환하게 피어나는데 굉장히 그 에로스적인. 네. 꽃이 저렇게 드러나는 게 사실은 아시죠? 저게 꽃의 성기라는 거. 예. 그거를 이거 벌을 유혹하려고. 유혹하려고 활짝 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게 우리 집 정원에 펴있던 한박꽃인데. 네. 그런데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네요, 이게.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진 작업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림 명화 수업할 때 조지 아웃키퍼 소개할 때 조지 아웃키퍼가 꽃을 갖고 이런 에로스적인 걸 표현을 그러니까요. 했었잖아요. 그것이 원초적인 생명력의 표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여기는 그러니까 죄의식 없는 욕망이라고 여기 어떤 뭐 지저분하게 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원초적으로 피어나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아프로디테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바다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조개에서 태어나듯이 네. 바다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생명이 태어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조개에서 태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바다에서 빛으로 태어나는 게 더 생명력이 이런 사진 아닐까. 어떻게 찍으셨어요?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비슷하게 살아있냐 이렇게? 그쵸? 네. 내가 찍고서 나도 너무 좋아했어.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런 와. 느낌으로 저는 이거를 아프로디테로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아프로디테의 그 죄의식 없는 욕망.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력. 이 사랑은 성적인 이 사랑은 순수하고 맑은 생명을 태어나게끔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탁하게 뭔가를 자꾸 집어넣는 것, 그 욕망을 너무 쾌락으로 몰고 갔을 때 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측면을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아프로디테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고요. 아까 제가 네. 선생님 그 방송하면서 네. 그 에오스와 티토노스 얘기하면서 제가 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지켜놨어요. 네. 부활. 부활.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막연히 부활인데 이걸 보고 나서 생각 든 게 그럼 몇 살로 부활할까? 그런 생각?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지? 죽을 때 나이? 그러면은 소녀들은 소녀로 때 부활하고 청년은 청년, 노인은 노인이란 뜻인가? 그래서 갑자기 옛날에는 그냥 부활이면 부활 그랬는데 이거 보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물론 이제 지금 이 육체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부활할까? 자, 우리 부활할 수 예수님 있다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엠마로 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봤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상상을 못한 거지. 닮은 분이겠지. 저는 예.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부활인 거죠. 영적인 부활. 영혼의 저는 부활을. 육체적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좀 다른 육체겠지만 그러겠죠. 육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육체성이 중요한 게 다른 육체로 들어가서 육체적 부활이 되는 거죠. 육체라는 것은 영혼의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니까, 집이니까. 그쵸? 자, 모략나무로 태어났어. 미라가. 그러니까 미라는 모략으로 부활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우리 신들은 끊임없이 변신을 하잖아요. 네. 때에 따라서는 노파라도 변신하고 뭐 독수리도 변신하고 그 변신하는 그 육체들. 그 육체잖아요. 꼭 사람 모습이 육체, 아니라. 근데 진짜 저런 한마디로 그러니까 속성이 아까 우리가 아프로디테 우라니아냐 판데모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도 저는 판데모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데모스가 있죠. 그 판데모스가 있는 그 판데모스가 꼭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우리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어떤 게 정답이 있겠어요. 각자 그쵸, 생각하는 거 이게 정답이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영혼의 나이가 전부 다르구나. 응? 우리가 그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진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물리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네. 너무 어린애 같은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네. 뭐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따로 그쵸. 시간을 잡아서 언젠가는 한번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네.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프리즘에서 제우스의 그 자녀들 중에 그랬죠. 아프로디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헤르메스. 헤르메스가